예, 오늘은 오랜만에 고흐의 작품을 쭉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흐의 작품을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며칠 전에 어느 밴드에선가요? 누군가 고흐의 그림을 올려놨는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것은 굉장히 많은 화가들 중에 왜 유독 고흐의 그림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일까? 그걸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하고 테크닉적으로도 출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순수하다기보다는 촌스럽고 어설픈, 뭔가 해부학적으로도 좀 미숙하고 색깔의 쓰임새도 굉장히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터치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표현법을 갖고 있는 고흐인데도 왜 고흐 그림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걸 쭉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고흐의 그림을 뭔가 그 어떤 표현법적으로 완전히 알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부터 고흐에 대해서 미화된, 고흐는 뭐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고 뭐 동생 테오한테 늘상 그림값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몇 가지 이유만으로 난 고흐가 제일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무시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미술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다라고 나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흐가 참 좋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뭔가 그 고흐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애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동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흐를 좋아했지만, 그 후에 그림을 좀 더 그려오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뭔가 그런 것은, 뭔가 고흐가 그리는 그 표현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혀 있고 답답하고 뭔가 그 자가당착에 사로잡혀 있는 외고집이 강한,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시야가 넓지 못한 그 외골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런 이유에 그림을 그렸구나 해서 답답하고 보면은 뭔가 좋은 게 아니라 좀 짜증이 난다고 그럴까? 뭔가 좀 답답한, 고리타분한 그런 면이 있어서 고흐를 이제 좋아하지는 않게 됐던 건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그 고흐의 그림을 볼 때는 굉장히 진솔하고 뭔가 보이는 사물에 대한 그 솔직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고흐가 싫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썩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그냥 칙칙하고 무거운, 우울한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봐도 이 배경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런 걸 잡아놓는 것조차도 뭔가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실제 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중수업과 같은 화가를 평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중수업이 생전에 그 주변에 문학가나 어떤 이런 평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중수업이 죽고 나서 실제 이상으로 이중수업을 미화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함으로 해서 어떤 상품 가치를 올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특히나
고흐의 그림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그 정도까지 아주 출중한 그런 어떤 미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 밀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그 미술 화상들, 그림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화시켜서 그림값을 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림을 대할 때 그 그림을 그냥 어떤 사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표현력과 색깔을 다루는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내면화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서툴러서 기본 그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린 것을 그것을 지나치게 극대화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왜곡된, 특히 이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왜곡된 가치를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한번 그 고흐의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80년도에 이 당시에 이제 고흐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고흐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본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그 당시 1980년도에 그 수색 지나서 그쪽 소나무를 그려본 것이죠. 어쨌든 뭐 그 사람마다 그 당시의 어떤 그 감성에 따라서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때가 있고 또 싫어하는 때가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고흐의 그림은 이제 터치가 짧은데, 터치가 짧게 쓴 이유는 이 당시에 고흐가 이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붓을 크게 쓰고 또 물감, 유화 물감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그 매제에 비해서 되죠. 된데 불구하고 잔 붓만으로 그리다 보니까 물감을 이렇게 이제 두껍게 쳐바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표현력도 생기는 것이지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큰 붓으로도 그리고 기름도 테레핀이나 린시드가 있어서 그 각각의 기름의 소양이 달라요. 그래서 테레핀이라는 것은 아주 물감을 확산시키는 기능이 있고, 린시드는 그 식용유 기름이 되다 보니까 물감을 더 이렇게 쫀쫀하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붓을 어느 정도 큰 붓을 쓰느냐 또 작은 붓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 기름통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테레핀과 린시드를 이렇게 섞어서 두 개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그리는데, 그러한 것도 내가 보기에는 고흐가 당시 그림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전문가로부터의 어떤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쓰임새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뭔가 좀 능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네의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적절하게 색깔의 농도를 잘 쓰고 큰 붓과 작은 붓을 잘 쓰고 또 기름도 테레핀과 린시드를 적절하게 풀어서 씀으로 해서, 그리고 또 유화라는 것은 특이하게 건조 속도가 아주 늦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그려야 되죠. 오늘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서 덧칠하고 그 덧칠의 묘법에 의해서 유화의 어떤 특이한 그 맛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그리고 아무 때나 그림을 또 지연시키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또 덧칠을 하고 그 덧칠을 하는 효과들이 투박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도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표현법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좀 더 그림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된 계기가 사람들은 또 그걸 아주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죠. 자기와의 독백을 위해서 자화상을 많이 그리게 된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은 고흐뿐만이 아니고 렘브란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것은 특별하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항상 그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다면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신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혈액형을 얘기한다면 약간의 그 A형적인 그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전혀 안 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치는 이런 것이 어떤 심리적인 의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짧은 터치를 쓰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큰 붓을 쓸 줄을 몰랐던 어떤 정보의 부조화에서 오는 그런 표현법의 어떤 한계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인물을 그린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흐의 그림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유명도에 의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초기에 그린 고흐의 그림은 이렇게 짧은 터치가 없죠. 굉장히 둔탁하면서 투박하면서도 뭔가 그 고전적인 표현력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뭔가 적절한 사람의 적절한 그 지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다시 말해서 이런 데서는 오히려 가는 붓으로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주 서툰 초보자의 표현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호가 물체를 표현하면서 그 물체의 경계를 테두리를 그어줌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툰 그 초보자의 표현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림을 별로 오래 그리지 않은 사람들이 형태를 테두리를 펜으로 이렇게 쭉 그려놓고 그 위에 약하게 수채화로 담채화식으로 그려서 완성을 하는,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또 깔끔하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전통적인 그 어떤 미술사에 근거한 아주 훌륭한 격이 있는 그런 그림의 가치라고는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가볍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손쉬운 표현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대하는 그런 것을 좀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전혀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림을 배운다거나 어떤 미술사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성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고, 대부분 뭐 나도 그림을 배우고 싶다, 언젠간 할 거예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 평생을 걸쳐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자기의 생각, 아무 근거 없는, 의지가 없는 자기 생각만 그냥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순간의 느낌만 그냥 툭툭 내뱉는, 마치 배설과 같은, 뱉어내버리는, 그러고 끝나버리는. 근데 이제 그림을 조금 그린 사람들은 그런 말에 또 굉장히 또 자기 스스로가 고무돼가지고 아주 감사하다라든가 고맙다든가 라고 해서 뭔가 또 큰 자기의 그 용기를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것 역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가끔 어떤 사람이 냉정하게 그 자기의 그림을 아주 심각하게 비난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을 일은 없는데, 그런 말에 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호도 생전에는 자기 그림에 대해서 고갱이, 한때 고갱과 같이 있었다는 걸 다 아실 테니까 자기 그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큰 화,
그걸 못 견뎌서 자기 귀를 자르고 그런 어떤 병태적인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느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이게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그림의 감상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림의 제목에 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림의 제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그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림의 제목이라는 것은 그저 그 그림이 다른 그림과의 그 구별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할 때 빛과 어둠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간톤이 있고 또 근경과 중경과 원경이 있죠. 거리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색깔을 분해하고 톤을 또 분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흐의 그림은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앞이나 뒤나 같은 색, 같은 명암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적이고 뭔가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의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나름대로 그 미숙한 사람의 표현법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 벽돌을 하나하나 그려내므로 해서 원근감에 있어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법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이 그냥 자기가 봐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를 두면 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뭐 고민스럽게 뭘 따지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반발을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림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이 그림에 대한 어떤 직접 표현도 한번 해보고 유화도 한번 그려보시고 기본 원리도 한번 책을 사서 보시고 그런다면 좀 더 이해도가 깊이 있는 그런 감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일반 대중들이 너무 성의가 없이 그림을 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뭐 그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 이해도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림을 어설프게 몇 달, 몇 년 그린 그런 취미생들일수록에 더 아나무인식으로 그림을 평가하고 남의 평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겸손하지 못한 굉장히 그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림이 늘지가 않아요. 고흐는 이제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큰 붓으로 면을 해석하고 그려내면 참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을 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림이라는 것을 독학으로 하는 거는 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많이 준다. 물론 독학으로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도 많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이 강해져서 특히 더더욱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참 큰 병폐인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림을 좀 더 빨리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해바라기 그림이 제일 좋아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왜 좋으냐? 그럼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왜 뭘 따지냐? 이런 식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내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가 재수가 좋으니까, 예, 뭐 해바라기는 뭔가 집안에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는 참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도 자화상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은 뭐 이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어서 머리카락을 표현한, 렘브란트는 상당히 전통적인, 이 당시에도 미술 대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전통적인 표현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그 후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표현법이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고 배웠겠죠. 색감이 아주 묵직하고 어두운 톤에서 밝은 톤까지 이 색깔의 단계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두터운 맛을 보여주고 있죠. 렘브란트는 뭐 장년기 때는 그림을 많이 팔았는데 노년이 되면서는 그림을 잘 못 팔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두운 톤에서 유화 특유의 어떤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점점 밝게 해주는, 그래서 경계를 원경은 풀어주고 근경은 또렷하게 해줘서 근경과 원경을 적절하게 거리감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 드로잉적인 터치의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래서 드로잉의 선의 맛이 아주 거침이 없는 그런 터치까지 표현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색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린 제 자화상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는 그 색깔, 그거를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태감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그 형태 안에서의 그 각각의 색깔의 단계, 그러니까 어떤 살색이 있으면 살색도 밝은 색깔과 중간 색깔과 어두운 색이 있죠. 이런 것도 보면은 제 얼굴 색을 그리는데 황토색의 약간의 그 오렌지색을 섞은 이런 색으로 형태를 잡아줬습니다. 색이 약간 좀 실제 그림보다는 좀 약간 좀 변색이 돼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이 당시에 제가 그릴 때는 한 10호 정도의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 이런 터치들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이런 10호를 가지고 그렸어도 약간 풀어준다면 좀 더 부드러운 톤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고3 때라서 아직 이제 그런 표현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지 않았던 때라서, 그리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는 때라서 약간 서툰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서툰 가운데에서 그 후의 그림을 평가하듯이 뭔가 색감의 적절한 그 배합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붓을 적당하게 끌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보이죠. 이건 렘브란트의 그 동판 라인 에칭입니다. 자, 이것도 이 투구를 보면 어두운 데서 밝은 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감을 점층적으로 올려서 만들어주고, 어떤 부분을 얇게 풀어주고 기름을 많이 써서 어떤 부분은 또 물감을 두껍게 해서 투박하게 잡아주고, 그런 질감들, 그런 표현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표현력은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그린 그림이구나라는 걸로만 보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렸는가에 대한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 그 대립, 검정색도 굉장히 아주 순수한 검정색을 많이 써주고,
또 좀 더 밝아지면서 약간 브라운 계통의 색을 써주면서 또 약간씩의 색의 변화를 줬죠. 그런 데서 오는 색의 농도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라인 에칭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호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잘 감상을 해봤습니다.